네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장진영 선생님께서 마음인문학의 현황과 그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진영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편하게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진영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정문화연구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전남대 정민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좀 엄살을 부려가지고 자료를 제일 늦게 제출하고 아마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의를 좀 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성과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HK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늘 성과 확산의 문제가 인문학이 그동안 뭘 했든지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늘 고민했었거든요. 인문학자들은 논문 쓰고 책 쓰고 발표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 항상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인문학 위기는 늘 그런 것 같고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또 새로운 활로가 특별히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0년에 HK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원광대학교의 교책연구원이었던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밤새워가면서 연구실에서 자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이제 진행돼서 2010년 12월에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연구교수 임명이 돼서 거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HK 교수 임명에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1기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이제 끝내고요. 2기 사업을 마침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2기 사업을 하면서는 제가 이제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맡고 있고요. 현재 14년째 HK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나오면 2기 사업이 이제 끝날 건데요. 어떻게 그동안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되게 과제입니다. 그 중간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이 완전히 깎여가지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1회에서 건국대 당시 통일인문학 원장님이셨던 김성민 원장님이 앞에서 이제 좀 대표 발의하시고 또 저희도 이제 의무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살렸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HK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HK 플러스 사업 하면서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조정훈 교수님 계시는 동북아 인문사연구소 HK 플러스 1 유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 했던 팀들은 HK 플러스 2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사업을 연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HK 3.0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지긴 했지만 아마 기존 팀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신규 팀들이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HK 사업을 계속 해간다는 게 안정적으로 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10년 혹은 7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인문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 줄 수 있는 HK 연구교수나 교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깎일 것인가 걱정해야만 되고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려해야만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HK 사업하면은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예, 학과 중심으로만 그동안 인문학이 재편되어 왔었기 때문에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수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체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고, 아마 HK 연구교수나 교수를 거치면서 소장을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림대 이경구 교수님 정도 빼고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HK 사업이 10년이 넘었고 2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K 교수들이 소장을 맡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학교와의 관계에서 HK 교수들은 학교에서 주류가 되기 좀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도 그렇게 글로컬 사업에 도전해서 원광대학교는 이제 새로 글로컬 사업 하게 됐는데, 글로컬 사업의 내용 중에 교육부 방침이긴 하지만 약 30%에서 35% 정도는 그 무학과 전형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이제는 이제 학과조차도 이제 어찌 보면은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학과가 특별히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형태로 해서 세부 전공화되는 방식으로 인문학이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과를 추정했던 인문학의 분야들이 학과가 좀 어찌 통합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어디에 의지하고 학문 후속생들이 인문학적인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연구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연구소가 아니라면 학과 학생들을 많이 뽑기 힘든, 특히 지방에 있는 인문학 연구소들, 인문학과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학과를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또 새로운 그 신규 교수들을 뽑기도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인문학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 교수가 더 이상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형태로,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소들이 이제 그나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소들조차도 늘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 성과에 얽매여야만 되고 성과를 표현해내야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해야 나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아쉽지만 현실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 세대는 다 프로젝트 세대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는 이제 연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먼저 가신 선생님들하고 다른 세대의 인문학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어떤 특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결단이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한강 작가께서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좀 예전에 박세리라든지 뭐 이렇게 박찬호라든지 또 이런 그 한국의 어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은 또 후학들이 양성됐던 것처럼, 또 그런 한강 작가 역할이 앞으로 문학을 해보려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 딸도 요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법 소설이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만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제가 전체를 못 보고는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자그마한 거지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후속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성과 확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과들이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과연 이렇게 나열식으로 될 것 같아서도 아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기 사업을 이제 하면서 1기 사업 때 했던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기 사업 때는 이제 마음인문학이라는 아젠다 자체를 걸어내는 것 자체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마음이라는 주제는 종교 사회 분야에 혹은 역사, 문학 모든 분야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고,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10년간 혹은 그 당시에는 30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 계획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제안을 하고 나니까 이후부터는 뭐 마음 공부,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또 귀한 현상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아젠다를 제안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 아젠다를 처음 지금 HK 처음 했던 사업, 10년 했던 사업하고요. 2기 사업의 내용이 이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 인문학은 인류 정신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인문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인간의 위기고 인간 위기는 결국 마음 위기다. 그래서 이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근원적 성찰과 통합적 이해,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아젠다를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사상 분야, 치유 분야는 지금 의료 기반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좀 있었기 때문에 의대 한의대 분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공동 연구원을 구성해서 치유 분과를 구성했고요. 도야 분야는 이제 그걸 프로그램화 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관련한 분들 혹은 이제 심리학 관련한 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자문화지도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문화지도로 만들어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아젠다를 구성했었고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자문화지도는 좀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나 보편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반기 넘어갈 때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형태로 계획을 좀 세웠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쪽 교육 파트, 그다음에 사회적 대외 협력 파트, 그다음에 플랫폼 파트 해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파트를 구성했고요. 실제 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년간 했던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건가가 두 과제가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마음공부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공부 모델에서 기반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효과 검증과 평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면서 마음주도사를 양성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뭐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강원대학교가 인문치료 분야를 개척해 나갔었거든요. 강원대가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3년 정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과학연구원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인문치료 분야에 그 훌륭한 분들 모시고 그쪽 개척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분야의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어떤 시비가 생겼냐면요. 치료란 말을 왜 인문학에 쓰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저희도 나중에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치유라는 말을 썼었어요. 지금도 이제 경희대에서 통합 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학연구소하고 한의학연구소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공동연구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가감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 분야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지금 치유조차도 민간 자격증에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서 쓸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치유라는 분야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으로 저희하고 여기 지금 전남대학교에 지금 여기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호남학연구원 있죠. 거기에 HK 사업단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성인문학을 했었기 때문에 3개 학교가 꽤 오랫동안 치유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동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학술대회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실천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으로, 마음 운동으로, 그다음에 마음의 산업으로 연결되도록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특 하나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 자립까지 연두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자립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립 기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연구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학술지라든지 청소를 판매하는 비용 정도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은 뭐 별도의 문제라고 하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국가 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책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매품으로만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이후에 풀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제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물론 다양하게 찾아보면 있겠지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면서 이제 마음조사들을 약 4,5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공부방, 그 다음에 지역의 마음 학교를 개설해서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마음조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착화 사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교육 현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자립 기반 마련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대학 발전 기금을 낼 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 사업을 할 때 시드머니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젠다 개념도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자립 기반 때문에 고민했던 것인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몇 년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상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을 뛰어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 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좀 바꿔놨습니다만 처음 계획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이거 뭐 수치긴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사업하면요 책이 한 40권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엔 다른 연구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7년 사업을 했던 그 한중강 연구원도 30권 이상 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 물론 이제 그 SCI급 그 학회지에 내기 위해서 외국과 이제 협동 연구나 공동 연구 같은 거 함께 진행하면서 SCI급 논문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인문 분야만 단독으로 가지고는 뭐 AHCI급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논문 낼 수 있는 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 쪽은 워낙 SCI급이 다 그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등재 후보지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다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등재 후보지 등재한 경우는 업적에 등록하지 않아 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전에 그 HK 등재 후보지에 냈던 분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문 분야에 잘 맞지 않은 정책들이 계속 인문 분야에 강요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젠다 성과들을 때 보고하면서 좀 나열했던 것인데요. 이 중에 그 마음공부 기반은 유아 인성교육 오픈마인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제협동연구로 해가지고 오픈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한국에 적용시키는 한 3년간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심리학이나 이런 인성 혹은 마음과 관련된 연구들은 외국 사례들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부터 중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노인들까지 실제 저희들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마음 연구, 중학생 마음 연구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대학생 마음 연구도 이제 2기 사업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음 공부 공동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마음 공부가 현재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유럽이나 서구 사회권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했고요. 저희도 학술지를 지금 내고는 있지만 좀 뒤늦게 저희가 엄불교 산학연구원에서 독립하면서 마음연구소가 별도로 이제 독립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기존의 연구소에서만 그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간에 독립을 하게 돼서 별도의 학술지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착화가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착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심심풀이 같은 경우 2013년에 학교평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공동연구 평가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한 4차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국적으로 약 3,000에서 4,000명 정도 매년 중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취약층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여기 5.18 계엄군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하고 함께 2차례에 걸쳐서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역 인문학 연구소의 좀 현실적인 상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에서 최영주 소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계시고요. 조금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PPT 내용이 그 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PPT를 좀 더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걸 고쳐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주제가 어떻게 하면 실용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확산할 것이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떻게 실용화되고 또 확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쪽으로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고리가 조금 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에는 저희들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이게 내용이 제일 길긴 한데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인문사회 연구 결과물이 실용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 수어 연구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연구소 활동이 사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까지 다 연결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코퍼스와 증강현실 기반 농인 초중등 언어 교과목 교재 개발 연구.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교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인들에게 농학생들이 영어 국어 교재가 그들을 위한 목적성 교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2020년에 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2016년, 17년, 18년 뭐 이럴 때 논문을 그 수어 관련해서 한 편씩 쓴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연구자분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소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2016년에 한국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동등한 공용어가 됐습니다. 한국 공용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공용어를 하면 어느 관공서나 다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법적 지위는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현실은 아직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깨닫고 알게 된 바가 좀 많습니다. 이제 농인들이 사실 이 수어 언어법에 보면은 농인이 모국어인 한국 수어를 통해서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또 농인 초중등 학생을 위한 언어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 왜냐하면 언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언어권, 학습권 이런 것들 또 직업 창출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1차년, 2차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계속 5개년으로 가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1차년을 했고 5개년 지나서 2022년에 또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은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래서 한국 수어 말뭉치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려면 자료가 있어야 돼서, 사실 이게 한국어 영어 교재지만 농인들의 사용하는 언어 빈도수에 근거해서 관심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수어의 말뭉치를 좀 구축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담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소에 촬영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 한 30만 어조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사라는 거는 이제 그 농인의 수어를 오른손, 왼손 이거를 각각 층을 나눠가지고 오른손에 지금 어떤 단어가 진행되고 왼손에 어떤 단어가 진행되고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나누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된다라는 프로그램에다 이걸 집어넣는 건데 0.01초 단위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클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짝 이렇게 틀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동작이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전사인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전문 전사자 3명을 만나가지고 한 몇십 년간 본인들 종교단체를 위해서 그거를 성서를 전사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뭐 1시간 40분 전사했어요. 지금까지 10년간. 근데 저희는 30시간 분량을 전사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4년 반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말뭉치를 이제 그래서 말뭉치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빈도수 80% 어휘를 중심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만나면 당신은 청인입니까 농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례가 거의 없죠. 아 청인이냐 농인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농인들은 무조건 그것부터 물어봐요. 농인입니까 청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재에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청인 중심의 교재가 나오면 재미가 없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들의 관심과 니드와 이런 걸 충족시키느라고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국 수어를 알아야죠. 알아야 이 친구들이 한국어의 어떤 점과 한국 수어의 어떤 점이 달라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인식이 되는가 하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 단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초등 국어 영어, 중등 국어 영어 교재 샘플 4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24년 12월에 초등 국어 교재 1권을 완성했고요. 26년 8월까지 초등 영어, 중등 국어 영어 교재를 또 완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촬영 주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야 담화 내용이 다양하게 어휘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촬영 주제를 수어로 설명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설명을 해야 이분들이 와서 듣고 그걸 보고 나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분이 지금 농인인데 농인 연구자였어요. 저희 연구소에 한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 이렇게 촬영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유도자 여러 가지 그림을 다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 장소의 모습이고요. 실제 촬영은 이렇게 가운데 앉은 분이 사회자고요. 농인 사회자십니다. 양쪽 두 분은 농인 대화자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3대가 아까 여기 보시면 앞에가 지금 3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3대가 한쪽을 비춰서 전체 모습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각자 농인 대화자 2분의 모습을 하나씩 잡는 식으로 해서 전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실제로 촬영이 끝나면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특이사항을 적고요. 전사자도 역시 자세하게 각 전사 횟수마다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전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게 지금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 파트예요. 그래서 4개의 측렬이 진행이 되고 있죠. 총 8개 측렬이고 마지막에 문장,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해서 8개, 실제로 저희가 세어보니까 측렬이 1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동작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운드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촬영했던 이 장면들 각각을 보면서 전체 대화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고 혼자서는 어떻게 표현했고 또 이 사람 혼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전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문장을 다 적고 그래서 이게 문장 번역이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요. 전문 전사자들도 이걸 어디 문장에서 꺼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리튼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 마침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어에 리튼 텍스트가 없는 언어를 녹음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끊어지는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어처럼 문장 순서가 자유로운 언어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굉장히 의존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 농인들 사이에서 밀접하게 생활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이렇게 저희들이 측정을 했고요.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국어로 빈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 논문을 썼는데요. 지금 한국 수어 연구는 거의 불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 특히 언어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언어학 하시는 연구자들은 전부 다 그 한국어나 영어나 다른 언어에 집중되어 있지 한국 수어를 언어로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샘플을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국어 교재 샘플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전부 QR 코드가 꽂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게 QR을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은 수어 동작이 나와서 이 농학생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단어 배우기인데 여기는 이제 수어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어 사전용 그런 거고 나머지 실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4학년이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거의 한국어를 따라오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그때부터 추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는 뭐 책상 뭐 이렇게 가리키면 아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디벨롭하려면 자기 언어로 충분히 대화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면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어만 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언어로 개념이 디벨롭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언어로도 개념을 형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QR코드가 이 위의 문장을 미나가 집요해 이 문장을 다양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농인입니다. 농인 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그 다음 오른쪽은 아바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모지고요. 왼쪽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어는 아바타하고 농인이 하고 이모지하고 애니메이션은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는 지금 이 수어 사용자가 한 게 지호가 이제 수어는 얼굴 이름으로 합니다. 얼굴의 특징을 잡아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지호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분들은 지호라는 이름보다는 이렇게 눈썹이 진한 애, 뭐 얼굴에 여기 보조개가 있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호를 얼굴 이름으로 눈썹 진한 애로 했고, 이거는 이제 농인이, 이분은 농인이시고, 농인이 하면 이 아바타를 어떻게 형성했느냐 하면 좀 기다려야 나오나 봐요. 거기까지 인식이 안 되나? 네, 지호가 생선을 먹어요. 지호가 생선을 먹어요. 이분이 한 동작을 보고 아바타로 다시 이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농인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농인이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걸 뭐 때문에 아바타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흥미를 위해서 저희는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는 나중에 그냥 개념 형성을 위해서 동작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읽기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읽기 파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핵심 목표를 계속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서인데 한국어 교재로 잘못되어 있네요. 영어 교과서입니다. 비슷합니다. 초등 교재하고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거. 연습 문제까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준비 활동이라는 QR코드, 그 다음에 사파 관련 질문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를 수어로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챕터는 아예 이렇게 한국어를 다 뺀 챕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재를 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논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농인용 교재를 개발할 때는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학생들 언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문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수어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개발된 교재를 농학교와 농인복지관에 좀 보내서 실제 활용해보게 하고 하는 것들 시작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이렇게 개발된 교재를 참고할 만한 곳은 국립국어원이나 국립특수교육원, 실제 이분들은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의 것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관 간에 이게 아시겠지만 기관 간의 벽이 상당히 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수어 연구를 어떻게 성과 확산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수어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한국 수어 코퍼스도 만들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한국 수어 코퍼스를 이제 저희 끝나는 단계가 2026년인데 끝나게 되면 언어 연구자들을 개방해서 정말 한국 수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언어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내가 단어를 딱 치면 그 단어에 관련된 문장이 그냥 동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코퍼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어학적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수어 세미나를 격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게 2024년 6월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제 64회니까 지금 70회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자 가능한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수어에 대한 연구가 워낙 없어서 해외에서 그럼 미국 수어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또는 다른 이스라엘 수어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독일 수어를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위해서 해외 학자 강연을 21년, 22년 그 다음에 22년도 한 번 했고 24년 아까 그게 23년인가 봅니다. 23년 그 다음에 24년 25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농인 연구자들이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전부 수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자기들 강연을 녹화해가지고 비디오로 보내주면 거기다 수어 자막을 달아서 전부 다 수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 자막도 달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인들이 어디서 영어로 된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 수어로 번역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 최초로 수어학 학위를 지금 배출하고 있고요. 또 2급 한국 수어교사 자격 국립국어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국교사 수어교사 자격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을 위한 수학 개론을 또 36강절 촬영해서 대학원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도 역시 수어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6강절가 전부 수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이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누구나 와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학 개론에 영어로 써져 있는 그 책을 자기들이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널을 만들어서 지난 6월에 첫 창간호였고 요번 12월에 하나 또 그러니까 1년에 2개씩 나오는 그런 저널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우수학자, 수어하는 우수학자들이 지금 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자들의 이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첫 호에 5편, 지금 그 다음에 2호에 10편에서 총 15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소 활동은 K무크 선생님 한국수어를 부탁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K무크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80개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수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들어본 분들이 이것만 들으면 충분히 수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저랑 거의 나란히 해서 수어 번역을 하고 있죠. 농인 아나운서입니다. 이은영 아나운서고요. 그 밑에는 또 수어 제공 원어민 그 문장을 원어민들이 실제 표현해야지 우리들이 아무리 표현해도 이거 그분들의 그 얼굴 표정이나 비수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으로 문법사항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그래서 또 이게 조선대 온라인 교양 강좌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양 강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조선대학교 이렇게 로고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교양 강좌를 통해서 농인과 농문화 관련 학생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국 수어를 부탁해요라는 교양 강좌가
온라인 수험 강좌 참여 인식 연구, 어떻게 농인과 농문화를 처음에는 인식했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과연 좀 친숙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농문화도 우리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농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24년 6월에 농인 발표자 5명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농인 자담회를 또 한 번 했고요. 그걸 통해서 농인과 농문화의 미니북을 출간하는데, 거기에 농인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유머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분들의 유머가 담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6월에는 아마도 농문학 발표회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가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과를 미칠까. 지금 파란색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실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이 조금 사이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 수어 통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해주신 최영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문학 연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되고, 또 어떻게든 최대한 실용적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한희숙 선생님께서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의 성과와 심화, 확산지향 모색이라는 발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가 되셨어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인문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한희숙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HK 3.0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공지가 뜨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동시에 또 HK 3.0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달리 얘기하자면은 기존 HK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 3.0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본 사업단이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추후에 3.0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실제로 3.0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차원들을 부수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초기인화 시대의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월 말일까지 7년차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각 사업단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HK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지역 인문학센터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HK 사업이 출발할 때는 순수 학문 연구형의 형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대단히 좀 아카데믹적인 측면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타개하거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결국엔 실천적인 방향으로서의 지향점이 시민화 대중화의 확산의 지점이었을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조가 되는 게 바로 지역 인문학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특히 저는 이제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이 사업단에 참여하면서부터 광주 지역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광주로 와서
지역에서 정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생활들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른바 좀 차별점 또 특이점 그러면서 특장점으로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광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 내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들의 인식,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식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좀 대중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대단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문학 같은 경우에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 것들은 결국엔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단지 대학 내에서만의 문제로서 대학만이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벗어나서도 내가 공부했는 이 전공을 가지고서 충분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곧 나의 밥벌이의 문제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 실천의 지향점에 있어서 광주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 관련된 분야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특히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학부생들이 꾸준히 대학원생들로 유입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좀 생소하고도 낯선 경험들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의 기반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식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낯설지 않고 대중화되어 있고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서의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체화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로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단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업단들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문학 기반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제로 베이스의 상태에서부터 인문학 기반 구축해야 되고 강좌 열어야 되고 사람들 모집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센터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특정하게 이 센터의 역할을 맡은 부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부여가 되면서 이제 거의 나가 떨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좀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든지 힘들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경험해 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곧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는 이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좀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문하고 우리가 직접 공부하는 것들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즉 시민사회를 위해서만 마련되어 있는 특별한 강좌가 아니라 학문의 이 공동체 속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 대중사회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로서 발전되는 것들이 충분히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들로서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선순환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사업단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좀 이게 학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학교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옆에 있으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 사업단 내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해왔던 그 중요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젠다 발굴하고 발굴된 아젠다를 심화 확산시키고 결국에는 이것을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움과 동시에 시민사회로 대중화시키는 것들이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족 커뮤니티 문학이라고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학문 연구형이 아니라 국가 전략형의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순수하게 학문 연구의 형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도출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네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구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단은 출발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내세웠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가족하고는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가족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혈연 중심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혈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운명론에 관련된 형태로서의 것들이지만, 가족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이웃 공동체하고의 다양한 친밀 관계의 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가족하고는 다른 가족 커뮤니티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아젠다의 기존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이 개념과 가치를 먼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단과 전망을 또 융복합에 기반한 이런 시스템들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 측면으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서 구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들을 제출했는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HK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소 사업들은 앞서 다른 사업단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화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함과 동시에 이 학문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 상황으로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의 마련까지 저희는 현재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외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이 동아시아라든지 다성적 주체론 또는 신자유주의, 관계정치학 등등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2018년에 제1회 국내 학술대회를 가족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문학적 지편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2018년 12월에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 해마다 관계적 실천, 확장하는 가족, 탈경계와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커뮤니티 사유하기, 혼종성, 다공성, 이질성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국내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콜로키움과 포럼 역시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는데, 콜로키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인종을 표현해서 흔히 말하는 연구와 그 다음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키움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1년에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콜로키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포스터라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좀 그 큰 주제
낼 타이틀을 걸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콜로키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작성을 해서 일관성을 구현하면서 콜로키움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것들이 이 콜로키움도 아울러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행복지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인문 카운슬링, 융합학과 설립과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콜로키움 역시 관련 유관된 기관이라든지 정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변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의 가족 다양성과 과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콜로키움과 관련된 사진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확산해서 흔히 말하는 NGO 그리고 다양한 활동, 지역단체,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과도 함께 여러 가지 포럼을 다양한 형태로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가족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젠더, 커뮤니티 이런 형태로까지,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평화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까지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로서의 포럼을 저희는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들이 단순히 포럼을 기획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포럼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즉 정책과 관련된 제안, 전략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한 앞서 국내외 그리고 국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행본들을 제안을 출간한 바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가 전략과 관련된 저희의 실질적인 포럼, 콜로키움의 결과물들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 연구형, 학문형 다른 사업단과는 달리 저희가 국가정책을 지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가족 커뮤니티 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든지 가족 커뮤니티 인문지표 연구, 그리고 지역별 가족 만족 종합지수 분석 등과 같은 이런 국가전략 결과물 또한 아울러 저희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키워드들에 대한 개념어 사전 역시 세 권으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1편은 관계편이고요. 1편은 가까운 사이, 2편은 나와 타자, 3편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아래 개념어 사전들 역시 세 권에 걸쳐서 저희가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 또 가족 커뮤니티와 관련된 외국의 유명한 서적들 역시 번역을 해서 출간하는 그런 사업도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서 출간을 해냈습니다. 그것과 함께 시민 인문교양 총서 요거 역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 시대의 가족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광주 천주교 교구와 함께 이 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교양 총서 역시 공동기획을 통해서 발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 역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주제 하에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가 이제 작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 1월 말일자로 11호가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으로서 어떻게 수렴되어서 나올 것이냐의 문제일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학부의 교양 강의를 마련을 해서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4개의 강좌를 마련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래 들어가지고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강좌가 연예의 첫 단추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언론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풍요의 이문학 그리고 가족 이문학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다양한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학부 교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인문 커뮤니티 융합학과라고 하는 일반 대학원 과정을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여 분 이상 꾸준히 매 학기에 두세 명씩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은 현장에서 마을 활동가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노동 쪽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하면 다양한 계층에서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론적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장 실천에 있어서의 좀 더 마중물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 형성의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학원 과정을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특히 커뮤니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론 중심과 실천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서의 대학원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도 이론과 함께 방법론, 조직론, 그리고 실천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또 다른 현장의 사례들의 현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초청을 해서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모델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울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협동과정 만들면서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인터뷰하면서 저희 과정과 대학원 과정과 관련된 설명들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인문학센터 저희 노도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음과 같이 주로 이제 10월 말에 주로 열리는 인문주간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1년 단위의 새로운 다양한 시민교양 대중강좌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저희 지역인문학센터인 노도돌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소외계층이라든지 시민, 청소년 이런 인문 강좌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인문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글 나와 당신 위로하는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올리면은 그 글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본인들이 보내주신 글과 함께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정문 쪽을 통해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본인들이 보냈던 글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면상으로만 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그 길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인문주간의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마을 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그다음 비아 까망 인문마을 그리고 산수 인문마을 프로젝트 등과 같은 이러한 소규모의 프로젝트 그룹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사회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천의 사례로서 중요한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때 저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지역인문학센터 노두또를 맡아서 운영해 주신 장 선생님이 또 지역 KCTV 방송국과 함께 지역에서 인문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들도 아울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행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간단하게 좀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희 센터가 인문사회 통합성과학산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왜 이런 것들을 열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인터넷이 되신다면 네이버에 후소 HUSOP 저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파퓰리제이션이라는 그냥 한 글자씩 따서 후소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 뜨는 인문사회 통합성과학산센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고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연구소들의 저희 인문사회 연구소 그리고 HK 플러스 연구소 그리고 글로벌 융합연구 연구소들을 소개해주고 어떠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DB, 성과 DB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문사회 연구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성과를 좀 달라 이렇게 메일이 갔을 텐데 그런 성과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해서 비슷한 연구군들끼리 모아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좀 일종의 포장지 역할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들을 단순히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더 멋있게,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시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인문한국 플러스 그리고 글로벌 융합연구 인문사회연구소까지 지금 2단계의 통합성과학산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사회과학 연구 지원인 SSK를 합치고요. 마지막 단계는 학문후 속세대 AU형까지의 성과들을 다 합치는 거대한 통합성과학산센터가 납니다. 다시 말해 인문사회 연구소들이 어떠한 연구들을 하는지를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확산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역별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할까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연구소들 HK 연구소와 인문사회 연구소 간에 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 그래서 한번 비슷한 연구군 혹은 이런 연구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접점들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권까지 갔고 오늘 전라권, 내일은 충청권, 그리고 2월 초에는 경상권,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권으로 해서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조금 위주로 해서 저희가 4월에 인문사회 향연이라는 대중 확산, 성과 확산 학술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또 하나가 위기대응 동농 컨소시움이라는 것들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이 주제로 묶은 다음에 비슷한 연구소의 아젠다를 묶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4월에 있을 향연회에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섭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2025년 4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다가 우리 인문사의 연구 이런 것까지도 해,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소개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고려대학교에 지금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홍보를 갈 예정입니다.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누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대응 공동 컨소시움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주제로 2-3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형태로 주제를 돌릴 예정이고, 오후에는 지역문제 해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제 우수연구 성과 발표회라고 해서 HK연구나 인문사연구소에서 이 연구는 정말 훌륭하고 소개시켜줄 연구다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세션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션은 인문진로 박람회라고 일단 가칭을 지어놨는데요. 대중들과 소통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어떠한 센터,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4월에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혹시 그 청중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궁금하거나 들었던 발표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흥미롭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의를 해주시고, 앉아 계신 발표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른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 이제 한 10초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말씀 아까 음식 관련해서 연구소에 질문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목표가 그 연구소의 파이널 목표가 무엇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제 시도를 해보고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나올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6년차쯤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까 고민해 보면요.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문명사로서의 음식사 혹은 이제 문명사로서의 감각사를 좀 가능한 구축을 해 보면서 흔히 기존의 음식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은 주로 서술이 이렇습니다. 뭐 예컨대 간장 뭐 양파 같은 경우 얘기 드리면 뭐 남미에서 와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대중화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적 확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역사라고 하는 건 그 양파의 단맛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기분이 좋게 만들고 여러 요리에서 사용되고 혹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재료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만약 재료라고 하는 건 문명을 떠나 문화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 인간이 그 재료와 갖는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거나
마치 신화 연구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종의 보편성을 구축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편성 안에서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는 뒤섞여가면서 뭐랄까요, 그 예컨대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만 하더라도 이제 광주 음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결국 우리 식탁이라고 하는 것에 섞여 이제 식탁에서 볼 수 있는 보편사와 특수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을 제시하는 게 그 형태는 아마도 단행본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 논문들로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음식을 비롯해서 감각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최병 선생님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여전히 약간 드는 생각은 인문학이 결국 논문과 책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인문학, 그러니까 저도 언어학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조금 더 적용의 측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현장과 연결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HK 사업단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교육으로 활용되는 시민사회 교양 강좌라든가 또는 어떤 문화 마을 공동체 형성,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대부분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가족의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게 뭐 그 담론을 형성하고 시민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폭력을 치유하거나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벼운 폭력의 그 해결 방법, 그러니까 막 경찰을 대동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내가 어디에다 연락해서 내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제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아까 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우연찮게도 한희수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좀 실질적인 뭐 확산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아까 정책 아젠다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걸 넘어서 좀 대중들에게 더 실질적인 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옆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문 분과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지점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좀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후적인 문제의 접근 가능성,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면은, 저희는 사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물론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고,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정 내에서의 근본적인 모순과 갈등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그 생기는 왜라고 하는 지점을 포착을 하고 그것을 왜라고 할 수 있는 원인 지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 인문학자들이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사후적인 문제들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저희 영역에서 했을 때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충분히 좀 더 나은 대안의 형태들 또 다른 해결의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는 모순과 근본적인 질문들까지를 같이 아울릴 수 있는 형태로서의 결합의 것들이 이제 서로 상생적인 의미에서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는 차원에서 해야 될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답답하게 여기실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뭐 어째라고 사회에서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 했든지 해결해야지.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관이라든지 정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의 문제에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라도 특정한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가족한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수록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의 켜켜이 쌓여있는 그 내면의 내면들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끄집어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의 부분이라 하는 부분들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뭐 비슷한 문제로 그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재난이라고 한다면 저희 실생활에도 있지만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자면은 인간의 위험이라든지 뭐 이것들과 또 관련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확산을 좀 도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연구를 맡아가지고 하는 그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팀에 속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사업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보면은 그 저희 사업단 내에서 이제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러니까 세월호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그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 가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단순한 인문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재활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에 이제 많이 있는 그 한부모 뭐 가정이라든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내지는 약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걸 가지고 그거를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지. 저희 특별히 재난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제 치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잘 방비하고 볼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심리 상담가라든지 정신과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광주의 트라우마 센터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4.3 제주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나 기록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위험들, 그 다음에 충격들 그런 것들을 인문학적인 담론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가공된 거를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파한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너무 부족한 답변이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강원권에서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림대학교 이경구 원장님이세요. 이경구 원장님께서 인문학센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해주셨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HK 3.0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축소 혹은 소거가 될 텐데 그럼에도 이 대중들과의 소통 차원이라는 부분을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그 장진영 소장님께서 마운인문학연구소 소장님이신 장진영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못한 얘기가 있다면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말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제주항공 여객기 그 활주로 이탈 사고로 모항공항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지금도 물론 이제 장례 열차 마무리하고 다시 모인다고는 들었습니다. 1월 4일 정도까지 애도 기간을 가지고 했던 과정에서 저희 학교 학생이 한 명이 그 이번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12월 2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함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원광대 병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있고 또 무한 가까운 장흥병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방 의료 지원을 다 해줬었고 또 의료상담학과에 상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고 저희 연구소도 이제 함께해서 다녀왔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당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번역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요. 호남권이지만 그때 나주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현장에 와 있었고 심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장 필요한 거는 이제 의료 지원이 현장에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물품 지원 같은 거 봉사 자원사단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만약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전문가들조차도 현장 가서는 트라우마 센터에 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치료나 치유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도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 많이 해보면은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의료진이라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정신건강 영역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담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을 받는 거와 달리 상담사들은 다 민간 영역에서 다 양성이 되고 있거든요. 인문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나마 최소한의 부분이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영역조차도 그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인성교육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현장을 많이 뛰어봤었는데 교육 같은 경우도 인성교육법이 2015년에 통과되면서 2014년 10월 30일 날 통과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인성교육이 보편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인성이라는 용어를 쓴 민간 자격증을 쓸 수 없게 되버렸어요. 국가 자격증화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문학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현장에서는 도외시되어가는,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그것도 이미
하이라키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변방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대로 뭐 아까 국가 폭력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과학에서도 이제 기초 학문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학이 발전한다 해도 그 사상도학과 같은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학이 갖고 있는 토양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누구도 현실에서는 인정하지 못해요. 인식하지도 못하고 접근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한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산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실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융합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실천적인 어떤 방안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에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그 소아와 관련된 연구들이 논문에만 있지 않고 정말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에 굉장히 저도 좋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그 중간에 많은 어쩌면 기술적인 과학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문학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문학의 성과가 책이라든지 논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린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보호책이 필요하잖아요. 인문학이 지금 학과도 사람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학과가 거의 없어지는 과정인데 실제 사회적인 수요는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아까 다양한 형태로 마을이라든지 인문학 마을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인문학의 수요를 학생들 수로만 따지지 않고 실제 현장에 인문학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 후스 같은 제도 같은 요즘은 학과가 한 5개 학교가 모여서 하나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학과의 벽이 학교의 벽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온 오프라인 벽도 이미 무너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민간 영역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인 갈증이 사실 있거든요. 인문 소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물론 평생교육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인문학적 수요도 예를 들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가족 커뮤니티에서 하는 좋은 강좌를 뭐 몇 시간 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학점화시켜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 디그리를 따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들을 전문성을 갖춰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수요를 좀 창출하면 어떨까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학부에서는 수용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대학원이나 전문성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가족 전문가도 나올 수 있고 언어 전문가도 나올 수 있고 문학 전문가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학부 과정이 다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소의 프로젝트가 학문 호스텔을 양성하는 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저는 이제 불교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인력들이 많이 이제 그 교수 요원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문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교육 혹은 문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까지 돼버렸다라고 하는 한탄하는 경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문학이 과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 중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성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문학이 계속 이렇게 축소되거나 변방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아까 원장님 안 계시지만 꼭 전달해 주시면 그런 얘기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라 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시죠. 예, 방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발표할 때 정말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마음 인문학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 공부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좀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명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이제 마음 공부하는데 아마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마음 공부하는데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그런 거는 공유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면은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신과 의사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고 치료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심리학에서도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인문학에서 만약에 마음 공부를 한다면 기존에 뭐 트라우마를 갖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건강한데 항상 그런 유기를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좀 그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게 극복 가능한가? 이게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좀 잘 안 닿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리고 마음 지도사도 뭐 육성하고 그러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마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혹은 인문학의 영역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이나 혹은 요즘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도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마음의 어떤 관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고 그러나 저희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접근할 때 모델을 저희들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영역을 설정할 때 마음학이라는 논의는 아직은 이제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마음학을 얘기할 때 동양 전통에 있는 심성학, 본성을 중심으로 하는 심성학과 서양의 이제 현상학, 심리학을 양쪽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론을 이제 체계화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과 통합적인 이해, 그다음 실천적인 대안까지 그 모델을 기반해서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걸 적용할 때는 각각의 필요한 그 니즈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더 세분화되고 아까 말한 명상도 이제 한 내용이지만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한 일부분이고요. 다양한 방법론들이 그 안에서 이제 다 포함돼서 나타날 수 있고요. 심리학적인 방법도 저희는 이제 일부 사용하고 또 이제 그걸 분석하고 효과 검증할 때는 그 사회학적 방법론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5.18 관련해서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명상, 저희는 명상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하고 미술 치료했던 전문가하고 또 이제 그 심리학을 운영했던 분들과 다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장소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치유의 숲을 운영했던 그 숲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혹은 이제 장애 통합병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운영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 이제 그게 수요나 대상에 맞게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그 전주에 있는 한 중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그 3년 2년간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해에는 그 캠프를 운영했었어요. 그랬을 때도 이제 그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 모아서 2박 3일 캠프도 하는 프로그램 운영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 매번 수요에 따라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딱 하나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계속 이제 변화되는 그걸 저희들 하고 있어요. 아까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심심풀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4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지도자 교육을 1년에 3번, 4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수 교육을 또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마다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문 매개자들이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은 이제 문학을 소개하거나 하는 형태로 그런 인문학적인 강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학생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한 다음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양성된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이제 마음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좀 요즘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지역 거점 센터에서는 지역 거점 센터라는 표현, 마음학교라는 지역 말씀 중에 센터를 쓰는데 거기에서는 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지역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활동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형태로까지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상 사람들이 분노도 하고 뭐 절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 일상이 생겨나는데 그게 마음복이라는 건 뭘까? 그러니까 목표는 안정되고 행복한 걸까?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걸까? 그런 것은 그 방법론적으로 뭘까?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 중에 간단한 거가 이제 마음일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일기를 기재해 보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일기를 기재해 보면은 마음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발을 밟았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지만 다 화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데 옆에 봤는데 그 사람이 내가 평소에 말 걸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밟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하고 말을 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밟은 거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화가 더 증폭이 돼서 그 사람에게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은 나를 밟았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그 대상에 대한 나의 그 관념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리적으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납득을 합니다. 그거를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말씀을 못 하셨던 조정원 선생님, 한중관계연구원 조정원 선생님 계십니다. 조정원 선생님도 좀 말씀을 더 못했던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초 계획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처음에 냈던 계획서는 사실은 제가 발표 때 약간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실천에 대해서 저희도 좀 비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영역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예컨대 경제 공동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좀 실천을 계획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연차 점검 받으면서 그거는 이제 학술 연구의 영역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특히 인문학적인 그런 또 인문학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융합 연구를 하더라도 인문학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학술 연구의 그런 성격은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 연구 사업이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 연구 영역에서만큼은.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해 준 게 이제 지역인문학센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역인문학센터 운영하면서 지역의 인문 자산 발굴, 그래서 제가 이 백제 관련된 그런 인문 강좌 시리즈 말씀도 드렸고 또 대표 성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지역의 대표 시인이자 뭐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 관련된 그런 시조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문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런 지역인문학센터가 잘 되려면 또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총괄을 해주시고 운영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복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연차 점검을 받으면서 사실 이 지역 인문학센터니까 이제 뭐 아젠다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비중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도 하게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지역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문학센터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플러스가 되지 않나. 꼭 이 HK 플러스 사업, HK 3.0 사업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할 때도 예컨대 그 지역과 연계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지역인문학센터가 해왔던 활동들이 솔직히 굉장히 그 자산이죠 사실. 그리고 이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고 또 이제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는 또 조용조용히 이제 리빙랩도 좀 운영을 해봤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살려나가면 앞으로 또 지역에서 우리 대학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5시 5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센터의 목표는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들을 아주 멋지고 예쁘게 포장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그래서 그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또 알차고 실질적인 인문사회 연구에서의 확장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같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 그 폐가 마침 원장님께서 민족문화연구원 원장님인 허은 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정미라 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폐 말씀만 해주시고 이렇게 끝내는 게 보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통합 확산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역 단위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가까운 지역인데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거는 좀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호적으로 교류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장진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문학 하지만 어떻게 현실에서 이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접 해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저는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르대 확산센터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